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회생위원 직무편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중지금지명령, 의. 중지는 스탑,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거를 스톱시키는 거고, 금지는 아예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의.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신청하고서 바로 개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텀이 있습니다. 통상 한 달, 10일, 20일 텀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등 채무자회생법 593조 제1항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재산을 산이라는 게 흐트러질 산, 잃어버릴 일자죠. 흐트러져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깨진다는 거죠. 재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 전자가 주로 개인회생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 실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이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라에 비하여, 전자가 뭡니까? 중지금지명령이죠. 중지금지명령은 제3자에게, 그러니까 채무자와 대립되는 개인회생 채권자, 담보권자에게 야, 이 너네 권리 행사하지 마라. 채무자 재산을 좀 보전하는 게 아니냐. 후자, 보전처분은 앞서 봤지만 주로 채무자 내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죠. 실무상 보전처분의 신청은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은 아주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면 중지금지명령, 리콜, 그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번에 지방에다 냈더니 아주 지체 없이 기각을 시키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가타부타. 신청권자, 593조 1항은 중지금지명령의 신청권자를 항상 법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고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으나, 저 이해관계인은 누구냐? 채무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실무상, 그렇죠. 개인회생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그 절차의 개시를 허용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의 형평을 해하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 같은 거죠. 아니면 압류 금지, 추심, 전부 이런 겁니다. 강제 집행이겠죠, 주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행위 절차 또는 금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뭐냐? 채무자회생법 593조 1항에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 그래서 항상 도산법 총론에 나오죠. 가장 우선시하는 절차가 뭐냐?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절차가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 조문 593조 제1항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게 주로 많겠죠.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예를 들어서 영업금지 가처분,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임의경매죠. 그렇죠?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이 채무자의 어떤 그 회생에, 개인회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제 영업용 건물이다. 그러면 더 하죠. 네 번째,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단 소송 행위를 제외한다.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종의 이거는 만약에 변제라든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있으면 이건 편파 변제가 되죠. 안 되죠. 다섯 번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의에 의한 체납처분. 이 국세징수의 예의에 의한 체납처분이 4대 보험료입니다. 또는 조세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이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보기엔 강제 경매, 강제 집행하고 임의 경매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지 금지 명령 효력은 어떤가? 효력 일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인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는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단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이 중지 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왕이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반하여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더 이상 새로 못하는 거죠. 중지 금지 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금지 명령에 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를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금지 명령을 위반한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중지금지 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49조 2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구하면 됩니다. 멍하게 그냥 이것만 중지명령만 받았다, 결정만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갖고 집행법원에 뛰어가서 이 집행정지 서면을 제출해야지 정지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금지명령의 결정은 민사집행법 49조 1호가 정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합니다. 이건 1호에 해당합니다. 1호하고 2호하고 차이 있죠. 이거는 일시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이거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가 아니라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죠. 해당한다고. 결국은 중지명령은 2호, 그 다음에 금지명령은 1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금지명령 효력 발생 시기. 결정과 명령은 고지, 알리는 것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춰보면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해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송달된 때.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기가 달라질 경우 강제집행 등의 금지 효력 발생 시기가 각 개인회생 채권자별로 다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좀 좀 이상하죠.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특정 개인회생 채권자에 의해 강제집행이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금지명령 정본과 함께 그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금지명령의 송달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처분이 취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어떤 중지금지명령이 가장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자주 신청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 번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두 번째에서는 발령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존속기간, 중지금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강제 집행된 절차는 당연히 금지 또는 중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 금지 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집행법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반대로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기각 결정문을 갖다가 제출해야죠. 집행법원에. 그럼 집행법원에서는 개시가 기각됐으니까 590조 3항에 의해서 중지금지명령이 당연히 실효가 됐으니까 다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효의 부진행. 중지명령이 있어도 당해 절차에 관하여 그때까지 행해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회생절차 참가, 파산절차 참가, 강제집행, 경매 등에 의해 이미 발생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중지명령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중지금지명령의 취소변경,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이하네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해관계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시항고보다는 당해 신급에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네요. 항고를 해서 장기간 가는 게 뭔가 안 맞죠. 왜냐면 개시결정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나기 때문에 즉시항고하면 세워라 내워라죠. 그렇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의 송달.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도 송달을 알려줘야죠. 다만 제3채무자에는 송달할 필요가 없죠.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개인회생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표시하여 중지대상 강제집행 절차를 특정해야 하므로 법원은 상대방으로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송달하면 될 것이고,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하여튼 송달을 해라 이런 얘기죠. 예, 이런 거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중지금지명령이 있습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보통 대부분 이런 걸 하죠. 대부분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채무자들한테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임의경매, 강제경매, 그 다음에 또 유체동산, 압류, 이런 강제집행 공격이 들어올 때 이미 된 거는 중단시켜야 되고 새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지금지명령을 반드시 선행적으로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되면 당연히 이제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지금지명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